올해 물가가 한국은행이 2.7%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물가가 3%대 있잖아요. 금리를 내리는 거는 일종의 이제 대포를 쏘는 거잖아요. 큰 대포를 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미국이 6월 달에 인하하면 한국은행도 따라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연준에 뒤따라가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상 한국은행은 미국이 3번 내리면 우리는 한 2번 정도, 그래서 기준금리가 3.5에서 연말에 3.0까지가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한진 박사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간밤에는 가장 시장이 주목하던 CPI가 나왔는데 관전평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신이 없죠. 어제는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고요. 맞습니다. 네, 어제는 CPI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살짝 높았습니다. 헤드라인이 3.4인데 클리브랜드 연은도 3.3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높게 나왔다. 근원 물가가 3.9 나왔습니다. 전월 비율은 0.3이었고요. 그런데 추세를 보니까 조금 헤드라인은 사실 지금 찾아보니까 8월 달이 3.7이었어요. 전년비. 그리고 9월 달에도 3.7. 그리고 본격적으로 떨어진 게 10월이었거든요. 10월, 11월 3.2, 3.1.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12월쯤에는 2%대가 찍히면 이제 3%를 하향 돌파했다 이러면서 시장이 좀 좋아했을 텐데 웬걸 3.4로 다시 올라가니까 이건 뭐지? 라고 이제 시장이 약간 어리둥절했었던 것 같고요. 근원 물가는 대신에 지금 연초부터 보면 차근차근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가령 7월 달에 근원 물가가 4.7, 8월 달에도 4.3 이렇게 높게 4%대 초중반에서 머물다가 계속 떨어지면서 어제는 12월치가 3.9를 찍었으니까 그래도 착실하게 조금 더디지만 착실하게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주거비가 좀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한번 표를 보실까요? 네. 이게 조금 숫자가 작아서 그냥 추세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거비가 이제 쉘터잖아요. 그래서 0.5인데요. 이게 전년 동월비로는 6.2% 올랐습니다. 근데 CPI에서 가중치가 35%이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물가 상승률의 거의 절반이 주거비가 기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차나 중고차 가격이 잘 안 떨어지네요. 네. 조금 끈적끈적하게 잘 안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 노이즈가 있겠지만 서비스 물가 중에서 이 제일 마지막에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가 9.7% 굉장히 높잖아요. 네. 세부 항목을 보니까 보험이 20% 올랐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시적인지 조금 더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거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맞습니다. 예. 네,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차를 도대체 어느 정도 두고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지 이게 상당히 좀 주목되네요, 주거비. 네, 네. 신규 계약분이 좀 즉각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계약하는 물건은 떨어지지만 과거에 계약했던 물건도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 시차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아직은 소수설이지만 미국 주거 환경이 모기지 금리가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매물이 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조금 낮으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또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낮은 금리를 갈아타기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기존 주택에 공급이 없는 거죠. 공급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 공급이 타이트하면서 새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새 집은 사실은 건축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즉각 그 수요를 충족해 줄 수는 없잖아요. 기존 주택에 매물이 없는 바람에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타이트한 주택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떨어질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CPI가 나오고 나서 시장 반응을 보면 사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뜨뜻미지근했다. 그냥 무사히 뭐 지나갔다. 미온적이었다라는 반응이고 채권 시장이 조금 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이 물가를. 총체적으로는 별거 아닌 걸로 받아들였고요. 그 발표 시점에서는 금리가 4.0% 위로 치솟고요. 주가도 좀 밀렸지만 뭐 가령 뭐 3월 금리 인하 확률도 뭐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금리도 다시 내려왔고, 그래서 당장 1월 31일 날 있는 FOMC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거고요. 어차피 동결하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1월에 이어서 2월, 3월, 이 1월을 포함한, 그러니까 1월에 발표되는 12월 지표를 포함해서 앞으로 발표될 두 번의 추가 CPI 물가 지표와 또 PCE 물가가 이제 2주 후에 또 발표되고 또 앞으로 두 번의 이제 고용 지표 이걸 토탈 종합해서 이제 3월 22일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건지 말 건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세 번의 카드 중에서 한 번의 카드는 약간 불리한 카드를 뭐 금리 인하라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기대하는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세 번의 카드 중에 한 번의 카드는 약간은 부정적인 카드를 받아준 거죠. 만약에 2월, 3월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 위원들은 금리에 대해서 조금씩 3월 이른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을 하는데 시장은 여전히 거의 70% 확률로 3월 인하 가능성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렇게 따로 가네요. 저는 3월의 인하는 너무 시장의 과도한 기대 아닌가 아직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3월에 뭐 가이던스를 조금 주고 시장에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우리 이제 한 2, 3개월 후에는 내릴게라는 이제 가이던스를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이던스가 아니라 바로 가이던스 없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바로 그냥 차를 방향을 급회전시킬 거냐. 연준은 통상 이제 그런 행동은 이제까지 취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강화된 다음부터는 항상 시장과의 소통을 중시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3월 금리 인하는 너무 과하다. 빨라야 저는 6월이다라고 보고 있고 6월, 9월 내지는 뭐 한 번 더는 선거를 치른 다음에 12월 그렇게 해서 최대 올해 한 3번 정도가 연준의 의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뭐 2월, 3월에 조금 안 좋은 뭐 작년에 터졌던 SVB 사태 같은 것들이 터진다든지 신용 쪽에서 뭔가 이제 뒤틀림 현상이 있다든지 또 경기가 급냉하는 신호가 나타난다든지 하면 뭐 급하게 뭐 3월에 신호 주고 5월에 인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낮거든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고 아직까지도 노동시장이 어제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지만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20만 건입니다. 고용도 지금 타이트하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도 지금 4.0%. 임금 상승률이 한 2.5%까지는 내려와야 연준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의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2월에 시장은 연준이 깜빡이를 켰다. 근데 그 깜빡이는 인하에 대한 깜빡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박사님께서는 아니 그 깜빡이는 그냥 여기서 멈춘다 정도. 네. 3월에 한 번 더 깜빡이가 필요하다. 이젠 진짜 옮길 거야. 라는. 그렇군요. 이제 어제 있었던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기준금리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3.5%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주목됐던 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하는 총재 사견이다.
라고 분명히 이제 전제로 하고 밝히긴 했지만 어쨌든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향후 3개월까지는 뭐 다른 금통위원들과 총재와 이제 의견이 없이 3개월 이내에는 이제 뭐 아직 금리 인하는 조금 성급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기자간담회 내용 중에 이제 사견임을 밝히면서 말씀하셨듯이 네. 6개월 내에 뭔가 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기자간담회는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하는 총재께서 기자분들이 이제 하는 총재가 6개월 이내 전혀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도할 텐데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때 한 6개월까지 향후 한 6개월 그러니까 상반기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은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경제가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달 네. 금통위 때는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전제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도 물가가 3%대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물가가 한국은행이 지금 2.7%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어제 PF 문제도 나오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맞습니다. 폐영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림으로써 일종의 이제 대포를 쏘는 거잖아요. 금리를 내리는 거는 큰 대포를 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집값을 자극한다든지 다시 또 가계 부채가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금융 안정성이 결국에는 훼손되고 이걸 수습하는데 또 이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PF라든지 그다음에 고금리가 계속 동결되면서 상반기에 이제 기준금리가 3.5%로 계속 동결되면 여러 가지 영세 기업들이라든지 또 취약 차주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중개자금 여유분 구조원도 어제 이제 그래서 집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금리를 건드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보다는 조금 구조적인 것들을 조금 보완하면서 또 부채를 조정할 거는 조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미시적으로 대응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한은의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사견임을 물론 밝혔지만 어쨌든 6개월 이상 이 정도 금리로 유지가 될 것 같다. 인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만약에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한다면 미국 금리 인하가 꼭 3월이 아니라 조금 밀리더라도 미국 금리 인하하더라도 우리는 좀 더 유지될 수 있다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미국이 예를 들어서 6월 12일인가요? FOMC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다음 금통위는 6월 이후엔 7월 11일이거든요. 7월 달에는 25bp를 인하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일단 미국이 6월 달에 인하하면 한국은행도 따라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여건, 물가가 너무 이제 오히려 상반기에 치솟는다든지 이러면 7월보다는 이제 8월 카드를 쓰겠죠. 한 달 늦춰서 하겠지만 아무튼 7월이든 8월이든 미국이 6월에 금리 인하하면 한국은행은 첫 금리 인하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바로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미국이 올해 3번 인하하면 한국은행은 몇 번 인하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연준에 추종되는 뒤따라가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상 한국은행은 미국이 3번 내리면 우리는 한 2번 정도 그래서 기준금리가 3.5에서 연말에 3.0까지가 조금 가장 조금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7월 정도를 미국 2월이라면 우리는 7월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대요. 사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목적이랄까요?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아직은 좀 인하하기가 어려워도 계속 인하에 대한 목소리 요구가 있는 건 어떤 국내 신용 이런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국내 신용 위험을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국내 신용 위험이 이제 한국은행이 12월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 기업도 그렇고 가계도 그렇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가계는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사실은. 네, 12월에는. 근데 지금 연체율을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은행권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저축은행이라든지 캐피탈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기업들 보면 이자 보상 배율이 영업이익을 분모로 놓고 이제 분자를 놓고 이제 분모를 금융비용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이자 못 갚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채 비율도 올라가고 있고 기업 역시 비은행권, 은행권 공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은 굉장히 좀 경색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PF가 이제 그 주범이긴 합니다만 건산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130조 PF 중에서 지금 브릿지가 이제 한 30조 되는데 그 한 70%는 지금 실질적으로 악성이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 PF, 땅을 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집을 이제 뭐 어쨌든 오피스텔을 짓는 그런 단계까지 간 그게 이제 100조인데 100조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50조가 이제 부실 PF다. 그래서 합치면 전체 130조 PF 잔액 중에서 70조 정도가 절반 정도가 지금 조금 툭 건드리면 이제 거의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좀 기울기가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은 어떻게 뭐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들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뜯어보면 사실은 네. 내용이 다 이제 다 다르겠지만 산소호흡기 달고 지금 숨만 쉬고 있는 식물 인간 상태에서의 그러한 기업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영세기업이라든지 또 지금 중소기업 중에서 조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니까 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내리고 있죠. 좀 브라질은 지금 이미 한 4번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내리는 해라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통상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신용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버틸 때까지 돌려막고 되쳐맞고 하면서 이제 버텨온 거거든요. 버텨온 상태에서 정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정도로 매크로 상황이 안 좋으면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이제 쫄립니다. 현금 흐름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기준금리는 내려가지만 준거금리가 그렇게 크게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가령 뭐 미국채 10년물이 기준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고채 5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팍팍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천천히 떨어집니다. 네. 반면에 신용 스프레드는 더 올라가죠. 가상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이 안 좋은 차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올해는 오히려 가상금리가 올라가는 해입니다. 통상 기준금리를 내릴 때 지금 요 차트도 그렇고요. 오른쪽 차트도 그렇고 이금융권의 금리가 올라가고 또 트리플 B 저신용 등급 크레딧 스프레드가 금리를 인하할 때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항상 예외 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정도의 상황이 되면 거시 상황이 안 좋아서 금융경색, 신용경색, 돈이 안 도는 돈맥경화는 더 심해진다라는 거라서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하반기에 오히려 PF 문제가 더 불거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동안 근근히 버티던 기업들이 또 항복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커지면 금융위기성이 되는데 이제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우리나라 경제 체력도 있고 또 정책 수단도 있고 또 금리도 이제 앞으로 인하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질서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장에서는 투자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올해 전체로는 좀 고품질 주식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아주 위험이 커질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낮아 보이지만 관리가 가능해 보이지만 어쨌든 부실채권 조정은 금리 인하기에 진행이 됐다는 거는 염두를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동산 가격이요? 네. 부동산 가격이라기보다는 네. 부동산 PF로 인한 여러 가지 네. 경제적인 어떤 여파 이런 네. 부분들. PF 문제가 사실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부동산에서 네.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게 더 악순환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잔고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130조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증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니까 각국이 다 증가했어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 그렇죠. 디폴트도 이제 그런 문제고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지머니 시대, 제로금리 시대에 버냉키 연준의장이 3번의 양적 완화를 취하고 모든 정책가들과 중앙은행가들이 제로금리를 칭송할 때, 마이너스 금리를 칭송할 때 다 늘어버린 거거든요. 이 부채가 사정없이 증가되면서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에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뒤엉킨 거죠. 그래서 연체율이 언제 상승하는 건가를 봤더니 네. 이 연체율도 사실은 금리가 인하될 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2011년에 PF 잔액 굉장히 높아서 저축은행들이 좀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그렇죠. 당했는데 기억나요. 그게 이제 다울투자증권 자료인데 네. 2011년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 PF 잔액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부채 조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전에 열심히 장사하려고 조금 욕심을 부렸던 그런 부실 사업들이 정리가 되는 게 이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에 연체율은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부채 조정이 진행된다고 해서 리스크가 다 해소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마치 2011년 정도처럼 PF 문제는 이제 부채 조정도 되고 안 좋은 사업장은 조정을 당하고 스스로 조정하고 또 금융기관도 조금 이런 부분들을 부실을 털어내고 이런 과정이지만 이 과정 속에서 조금 연체율은 증가한다.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조금 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안 좋다든지 또 서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진짜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돈을 못 빌려서 멀쩡한 기업도 자금난에 조금 처하고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올해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지금 긴장하고 지금 대응할 것 같습니다. 연체율이 조금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네, 시차가 올라가는.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 위기가 올해 어제 한국은행에서도 태영 사태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총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죠. 태영은 조금 특별하게 너무 자기 자본 대비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문제가 생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PF 문제가 올해 태영이 잘 해소되니까 좀 다른 업체들도 다 해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또 안 되는 거죠. 네. 과도한 걱정도 물론 금물이지만 네. 또 마음을 놓을 수도 없는 조금 긴장감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사항인 것 같고요. 요거를 좀 확장시켜서 이제 글로벌 금융 컨디션 전망이라고 갖고 오셨는데 네. 요거는 우리나라 얘기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시킨 얘기죠.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또 지방정부 부채, 또 LGFB 특수목적법인들의 부채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부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나게 빚 얻어 쓰다가 금리 올라가니까 지금 당연히 그 대가를 인과응보로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신나게 돈 빌려 쓸 때 만기가 지금 올해 많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올해하고 내년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이 부채 조정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전 세계가 부채 조정 때문에 이제 부채 조정은 반드시 이제 구조 조정을 수반하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기업들의 파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립니다. 고용을 끌어내리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원하는 고용이 조금 더 차분해지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 배경에는 이 부채 조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 조정이 더 세게 진행되면 시장이 안 되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부채 조정이 질서 있게 진행되면서 한쪽에서는 돈 버는 기업들은 여전히 열심히 벌고 기업 실적도 전혀 밀리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의 줄다리기가 올해 시장에 조금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각국 부채거든요. 회사채 만기와 대출 만기가 2024년, 25년 특히 올해 만기가 크고요. 미국도 만만치 않고 다른 선진국, 유럽이죠 주로. 그리고 중국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있고요. 상업용 모기지 부동산 만기도래도 올해 거의 한 7천억 달러 정도가 올해 만기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기가 많이 도래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부실한 만기는 만기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 이제 작년에 일어났던 3월에 있었던 SBB 사태 같은 그런 비슷한 일들이 한두 건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일어나는 게 정상일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제 질서 있게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네. 뭐 하루 이틀 주가 하락으로 끝나는 거니까요.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조금 앞당기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SBB 사태에서도 겪었지만 그 정도의 질서라면 네. 뭐 무난히 넘어갈 수 네. 있다. 하지만 모르는 거니까요. 네, 사실 SBB가 조금 예방주사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고 지금 미국 금융당국도 긴장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SBB가 터진 게. 네. 자, 다음 자료도 좀 볼 텐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국 회계연도 1분기 재정 적자가 5천억 달러 돌파했다는 네. 간밤에 그 네. 뉴스도 제가 좀 보고 왔는데 미국 정부 부채 GDP 추이 그래프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 부채 또 총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회계연도 1사분기는 작년 이제 캘린더로는 이제 4분기지 않습니까? 10월부터 12월인데 5천억 달러를 넘어갔는데 이게 직전 1년 전에 비해서는 1년 전이 한 4,200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증가했고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평균 재정 지출이 2010년에서 2020년 평균,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의 10년 평균보다 2배예요. 그리고 국채 순공급량도 지금 2조 7천억 달러인데 이게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굉장히 큰 규모의 국채가 지금 발행되고 있고요. 특히 놀라운 것은 이자 지급 비중이 어제도 뭐 발표 자료에서 나왔지만 이자 지급 비용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 정도 상태라면 한 10년, 20년 후에는 재정 지출 쪽에서 이자 지급만 10%, 재정 적자의 10%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자 지급만 이자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과 재무부가 상당히 동업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회가 되면 연준은 금리를 조금 더 낮게 유지해서 국채 발행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연준이 독립적이지 못한 이유인 거고 알게 모르게 동업 관계인 것이 어쩔 수 없는 그렇게 역학관계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도 사실은 그렇게 조금 인슈어런스 컷이라든지 미리 뭐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금리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재무부를 도우라는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압박도 왜 없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좀 기대하는. 근데 전체적인 경제 구조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적자 국채를 또 발행하는. 그리고 연준도 좀 불필요하게 과잉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조금 가능하면 낮게 유지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근데 그게 다 공짜면 모르겠는데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자산 가격이 다시 또 상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물가가 들썩인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연준과 재무부가 알게 모르게 네. 동업관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와닿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뭐 만기 시기도 봤지만 작년부터 올해 특히나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세계가 진짜 빚과의 전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빚을 잘 조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연립방정식이 존재하죠. 이 위기가 더 확산 안 되려면 경기는 연착륙해야 되고
또 금리는 치솟지 말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네. 이게 조금 살얼음 판 걷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2023년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